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혼 위기를 맞은 여성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저희 시어머니 인생 모토예요. 그렇게 인생 한 방을 외치던 시어머니는 현재 한 방 제대로 맞고 교도소에 계십니다.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의 처참한 말로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어요. 어이없고 황당했던 그 순간들을 낱낱이 전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여행 중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단행했는데 출근 날까지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을 간 참이었어요. 나트랑에 있는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휴식을 취하고 근처 도시인 달라스로 떠날 예정이었죠. 달라스로 떠나기 전 체크아웃 시간부터 버스 시간까지 2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 바람에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걸 보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 앉아 곧 가게 될 달랏 정보를 찾고 있는데 제 곁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제 무릎 위에 올라 아양을 떠는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더라고요.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건너편에 앉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인 거 있지? 아, 혼자 왔으면 당장 꼬시는 건데. 야, 너 그러다 니네 오빠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참아라. 야, 그 돼지는 돈밖에 가진 게 없다니까. 키도 짤뚱하고 살만 띠룩띠룩 쪄선 같이 다니기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 헤어졌다. 아, 저런 남자랑 같이 다니면 여행도 할만 하겠는데. 나 그냥 저 남자한테 수작질 할까봐 옆으로 가서 공댕이 슬쩍 디밀고 성추행으로 몰아버릴까? 미친. 너 그 버릇 아직 못 버렸냐? 마음에 든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더 완전 또라이 같아. 왜긴 그래야 저 남자가 나를 영영 못 잊지. 내가 못 가질 바에야 강한 인상이라도 남기면 좋잖아.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런 정신 빠진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이 싸잡혀 욕을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통화를 마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있는 남자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곤 손에 든 파우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더니 줍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남자 쪽으로 향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이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왜 남의 엉덩이를 만져요? 아니, 내가 언제 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럽니까? 뭔가 잘못 아신 모양인데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팡팡 쳐대면서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아니 그럼 귀신이라도 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쪽이 만졌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못 먹는 떡 만져나 보자 이거 아니냐고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통에 사람들 시선은 두 남녀한테 향했어요. 그리곤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은 남자를 파렴치한 보듯 인상을 쓰며 쳐다보았죠. 황당한 표정의 남자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지만 일은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화장실에 갔던 여자의 남자친구가 다가와 남자의 멱살을 잡아쥐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당장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평소 남의 일에 잘 끼어들어서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이런 순간을 순순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그들 곁으로 갔죠.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남자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내가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봤거든요. 그러자 여자가 도끼 눈을 하고는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넌 또 뭐야? 왜 끼어들어? 그럼 내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랄한다는 거야, 뭐야? 그 뻔뻔함에 순간 욱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나까지 화를 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요, 여자분은 잠시 저랑 따로 얘기 좀 할까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서요. 넌 뭔데 끼어들어서 내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겠대? 할 말 있으면 나 있는 앞에서 해. 통통한 체격에 양팔에 험악한 문신까지 한 여자의 남자친구는 죽일 듯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순간 그냥 확 까버리고 이것들 개망신 줘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불쌍한 인간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여자를 끌고 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내가 고양이를 동영상에 담다가 우연히 그쪽이 친구랑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리고는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줬더니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동영상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나가자고 팔을 끌어대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왜 이러냐고 정색을 했죠. 오빠, 나 오빠랑 기분 좋게 여행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끝내자. 응? 오빠. 여자의 아양에 남자친구는 못 이기는 척 피식 웃고는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해자가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피해자한테 사과도 않고 되려 똥 취급까지 한 거니까요. 피해자인 남자는 어이가 없는지 황당한 표정으로 커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나니 주변 눈치가 보여 어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카페를 나서려는 커플을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쪽이 잘못한 건데 피해자한테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 동영상 넷상에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여자는 종종걸음으로 피해 남성한테 와서는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은 손톱만큼도 없고 귀찮으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이었어요. 당연히 피해 남성은 그런 개떡 같은 사과에 화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당신 때문에 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요.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제대로 가리고 가란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피해 남성은 입술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그러자 여자의 남자친구가 또다시 달려들더라고요. 조용히 일을 끝내려던 제 계획은 수포로 넘어갔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동영상을 재생해 여자의 남자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여자가 남자 옆에 가서 일부러 엉덩이를 들이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여자의 범행이 드러나 버렸죠. 결국 남자친구는 피해 남성한테 사과를 했고 여자도 눈물까지 질질 짜며 사과를 했어요. 그 소동을 지켜본 한국 사람들은 그 커플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느니 어디 가서 한국인이란 소리도 하지 말라느니 한 소리씩 해주었어요. 결국 카페에서 쫓겨나듯 나간 커플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더군요. 여자는 눈물을 질질 짜며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했고 남자친구는 욕설을 퍼붓고는 혼자 가버렸어요. 그렇게 황당했던 사건이 끝나자 저는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 아까 그 피해 남성이 쫓아오지 뭐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쪽이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깐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피해 남성은 고맙다며 자기가 밥이라도 사겠다고 했어요. 차 시간만 아니라면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이미 차표를 예매해둔 터라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밥 한 끼 때문에 비싼 차비를 날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헤어진 우리는 우연인지 운명인지 며칠 뒤 달랏 야시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훗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남편은 그 여자가 아닌 저를 힐끔대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제게 반했다나 뭐라나. 그걸 그 여자는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거죠. 아무튼 한국에 돌아온 저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했고 달랏에서 함께 여행을 하며 사귀게 된 남편과는 연애 초기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어요. 새 직장에 적응을 하느라 짬을 내기 어려워서 데이트는 대개 주말에만 하게 되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곤 했어요. 처음엔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아침 운동을 다녀오시던 아빠가 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니, 주말만 되면 어떤 놈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상은이 네 방을 힐끔거리지 뭐냐.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할랬더니 대뜸 나보고 상은이 아버지냐고 묻더라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네 남자친구라고 하길래 데리고 들어왔다. 남자친구를 왜 길바닥에 세워둬?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네, 앞으로는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빠한테 연애 사실을 들켜버린 우리는 이후로 자유롭게 우리 집을 드나들 수 있었어요. 남편은 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호탕한 저희 아빠 옆에서는 꽤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눈에는 남편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쁘고 고마웠어요.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오랜 시간 딸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아빠는 제 남편의 착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시곤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친구분들과 술을 드시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재훈이라면 내 딸 남편감으로 합격이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법이라잖냐. 재훈이라면 평생 널 아끼고 사랑해 줄 거야. 내 눈에는 다 보여. 엄마 없이 키우느라 아빠가 우리 딸한테 못해준 것도 많았잖아. 그래서 남편감은 정말 제대로 된 놈을 붙여주고 싶었거든. 근데 재훈이를 보니까 더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더라. 우리 딸이 아주 잘 찾아왔어. 일찌감치 제 남편을 사위감으로 인정해 주신 아빠 덕분에 우리는 수월하게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만약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모르긴 해도 결혼은 힘들었을 테지만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은 건 시어머니 허락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사실 이미 결혼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이었으니 허락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거긴 했지만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처음엔 전세로 아파트 생활을 할까 했었는데 저희 부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선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없이 집을 사는 게 이득이야. 언제 구식값이 오르긴 하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지만 요즘 아파트 값이 도통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
영끌이리 뭐니 해서 아파트 장만하면 뭐해? 매달 이자 갚느라 하우스푸어로 살 뿐인데. 그래도 아파트를 고집하겠다면야 말릴 순 없지만 나라면 처음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빌라를 사서 천천히 늘려가겠어. 오르는 속도가 아파트만은 못해도 그만큼 지출도 적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굳이 빚더미에 앉아가며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괜찮은 빌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축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신축은 가격이 높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은행 도움 없이 우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구축이지만 상태가 좋은 집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적당한 가격에 25평대 빌라를 살 수 있었어요. 이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상태라서 딱히 손댈 거 없이 벽지만 바꾸고 업체를 통해 입주 청소만 한 번 했어요. 살림도 따로 살 거 없이 집에서 쓰던 것들 중 쓸만한 것들은 죄다 들고 와서 신혼집을 꾸몄어요. 그렇게 꾸민 집에는 남편이 먼저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던 원룸을 빼서 집 사는데 보탰기 때문에 남편이 지낼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도 얼마 안 지나 합류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결혼식 전에 동거부터 하게 되었어요. 집을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미니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미니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했더니 하객 수에 따라 웨딩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뽑아준 리스트에 따르면 최소 50명에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각각 50명씩 해서 총 100석 규모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코딱지만한 데서 결혼을 하겠다고? 난 반대다. 내 손님들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집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신혼여행도 나중에 가기로 한걸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에 수천만 원이나 쓰는 건 낭비 아닐까요?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을 안 가? 세상에, 얘들이 결혼이 장난인 줄 아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거 결혼은 뭐하러 해? 난 정말 동네 창피해서 내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다니겠다. 자존심 상해. 김 여사네 아들은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청첩장을 돌려? 내가 정말 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어머님이 돈 좀 보태주세요. 저희는 정말 더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웃기네 정말. 그리고 돈 빌려주고 싶어도 못 줘. 이번에 괜찮은 상품이 나와서 이달치 생활비까지 몽땅 주식에 넣어뒀거든. 어머님, 요즘 주식 상황도 안 좋은데 어쩌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요. 너 지금 나 망하라고 곡하는 거니? 재수없게 왜 이래 정말.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인생은 한 방이다. 구질구질하게 푼돈 가지고 벌벌대면서 살면 평생 그러고 살게 돼. 난 제대로 한 방 터뜨려서 말년은 호화롭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때 돼서 부러워하지나 마. 시어머니는 얼어 죽을 인생 한방 타령을 하시며 최소 300석 규모가 아니면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 있나요? 할 수 없이 조금 더 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 바람에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빠가
그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그가 모아둔 돈이 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예식장도 잡고 신혼여행도 가거라.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인데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니. 그러니까 가져가서 마음껏 써. 남으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아빠 혼자 두고 시집을 가는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도움까지 받게 되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래서 시부모랑 친정부모가 다른 거구나 싶더라고요. 협소한 예식장은 탓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가 너무 비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혼녀들이 시댁에 시자만 들어가도 치를 떠나보다 했어요. 아빠 덕분에 식장도 큰 데로 잡고 신혼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되자 남들 하는 것처럼 제법 그럴듯한 결혼식 모양새가 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어머님 앞으로 오신 하객 수가 채 20명도 안 되지 뭐예요. 그래서 식장에 반도 못 채운 채 식을 올려야 했어요. 사람들 앞이라 화는 낼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식장 바꾸면서 추가된 금액이면 신혼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패백을 드리고 뒤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앞으로 온 손님들 축의금은 내가 가져가도 되지? 어디까지나 날 보고 온 내 손님이니까. 그 말에 헛웃음이 났지만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남편 앞으로 온 손님 축의금까지 더 챙겨서 가져가셨더라고요. 저희 시댁 형편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닌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를 인생의 한 방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함이었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이유로 어머님과 자주 다투곤 하셨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착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타입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복권이나 투기로 1억 천금을 얻길 바라는 타입이었거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았던 사망보험금도 어머님은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도 운 좋게 상한가를 몇 번 치면서 총 1억 가까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지만 어머님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주식을 사 모으셨거든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님은 주식으로 번 돈보다 곱절은 더 잃으셨지만 그래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셨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원래 친정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을 했었어요. 시댁이 청주라서 당일치기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이 청주까지 올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번거롭게 뭐하러 청주까지 오니? 마침 나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려던 참이니까 서울에서 보자꾸나. 도착하는 당일은 친정아버지 댁에서 자고 와. 나는 니들 집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어머님도 참 그렇게 뭐 있어요. 어머님 일 보시는 동안 저희는 친정에 들러서 인사하고 집으로 갈게요. 저녁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도 없는 집에 어머님 혼자 가 계시는 게 꺼림칙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한사코 먼저 집에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 키 번호를 알려달라시더라고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신혼여행지에 있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리 자식네 집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독립해서 사는 처지인데 함부로 집에 들어가
살림을 훑어보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거든요. 제가 유별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 일로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자기 참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닌 거야. 우리 아빠는 내 허락 없인 내 방에도 함부로 안 들어오셨었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프라이버시 좀 지켜달라는데 그게 과한 요구야? 과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자식 집에 들리는데 그걸 그렇게 유난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난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없을 때 우리 집에 가 계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거야. 아버지가 딸 집에 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상은아,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장인어른이고 시어머니고 선 긋지 말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살자고. 남편은 애써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도 신혼여행을 이런 문제로 망치기 싫어서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4박 5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아빠한테 드리고 같이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청주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희 집에 들릴 시간이 없었다.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됐어. 얼굴은 추석 때 보면 되지. 그럼 피곤할 텐데 쉬어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셨다는 말에 은근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소파에 앉아 몸을 뉘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늘 있던 자리에 놓여 있는데 TV장 위에 놓여 있던 미니 달력이 협탁 위에 올려져 있지 뭐예요. 협탁엔 작은 스탠드를 놓아두기 때문에 불빛이 가려져서 주변엔 아무것도 안 놓거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싱크대 안에 사용한 물컵도 놓여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제가 싹 청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컵이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그 컵은 평소 저희 부부가 사용하지 않는 컵이기도 했어요. 여보, 집에 누가 들어왔었나 봐. 달력 위치도 그렇고 싱크대 안에 컵이 있는 것도 이상해.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닐까? 착각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던 남편은 뭔가를 보더니 아! 소리를 내며 놀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현관 들어올 때 실내화가 엉망으로 놓여 있었어. 자기는 밖에 나갈 때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고 나가잖아. 자기야, 잠깐만 집 밖으로 나가 있어봐. 혹시 지금 집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남편 말에 등줄기에서 전기가 찌릿하게 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현관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둔 채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요.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던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지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 신경까지 썼더니 머리가 깨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도둑이 아니라 어머님이 왔다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력과 컵, 실내화를 제외하면 집안 살림 중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도둑이 들었다면 서랍을 열어본 흔적이나 장롱 속을 뒤진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둑 주제에 집안을 정리하고 갔을 리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시켜 어머님께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간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던 어머님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은 간 적이 없고 며칠 전엔 잠깐 들린 적이 있어. 그래도 아들네 집인데 어떻게 하고 사는지는 봐야 하잖니. 내가 그걸 깜빡하고 말 안 했네?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한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깜빡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이지 뚜껑이 열릴 만큼 화가 났지만 그럴 기운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더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바탕 몰아쳤던 도둑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저희 집으로 난생 처음 듣는 금융업체에서 대출 확인서라는 게 날아온 거예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구겨버리려는데 거기에 저희 집 주소와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있지 뭐예요. 그래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집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집을 담보로 빌려준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식 집을 자기 마음대로 담보 삼아 대출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자 업체 직원은 혀를 차며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알 바 아니고 자기네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부동산 문서랑 저희 부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거기다 위임장까지 다 받고 대출을 진행했다고요. 대출 날짜를 물어봤더니 저희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어머님께 현관키 번호를 알려드린 그날이었어요. 저희가 없는 사이 저희 집에 들어와 안방 서랍에 있던 집문서와 인감도장, 각종 서류들을 훔쳐서 이 짓을 벌인 거였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쌓인 게 많았던 저는 이번 문제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순간엔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갈라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서요? 어머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짓까지 벌일 수가 있냐고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우리가 집 사는데 어머님이 10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결혼식도 굳이 큰 데서 하라고 하셔서 1,000만 원 넘게 돈 더 깨지게 하시더니 이젠 저희 집까지 팔아먹을 셈이었냐고요. 어머님, 이거 엄연히 절도예요.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어머님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라고요. 저요, 더는 못 참겠어요. 차라리 저 그이랑 이혼할래요. 더는 어머님 며느리 못 해먹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이혼할 때 하더라도 대출금은 반반 부담해야 하는 거 알지? 하루를 살았든 1년을 살았든 어쨌거나 너희는 부부니까. 그럼 이만 끊는다.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저는 하도 열이 받아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수십 통을 해도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저보다 결혼 휴가가 짧아서 이미 출근해 있던 남편한테 전화해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이번 일 잘 처리할 테니까 마음 졸이지 말라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자기랑은 절대 못 헤어져. 자기가 엄마랑 연을 끊으라면 끊을게. 그치만 자기랑 헤어지는 건 못해. 난 자기 없이 못 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거다. 그래 줄 거지? 마치 버림받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아이처럼 남편은 제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도
이혼은 안 된다고 울먹였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과 단판을 짓고 돌아왔더라고요. 장시간 운전을 하고 새벽녘이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그러더군요. 대출금은 다 상환했고 대출 문서도 다 파기했다고요. 남편이 어떻게 돈을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머님이 벌인 담보대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내세운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 아빠는 어떻게 그깟 돈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을 끊어놓을 수 있냐고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씌우려 든다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허울 좋은 방관을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순환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연을 끊은 이후에도 어머님은 남편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차단을 해버렸고 집에 찾아오시는 문제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1년간은 조용히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속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테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모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소식 들었냐면서요. 세상에, 재훈이도 너도 네 시어머니 교도소 들어간 거 모르고 있었니? 아, 말도 마라. 아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 내외한테 사기쳤다가 소송당해서 그렇게 됐단다. 우리 오빠가 남겨준 집까지 주식으로 홀라당 날려먹고 자기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돈 훔쳐다가 그 뭐냐 토톤지 뭔지 아는 도박까지 했다지 않니? 들어보니까 동생 집에 오기 전에 친정에서도 친정부모 연금까지 빼돌려서 도박을 했다던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니? 우리 오빠가 이 꼴 안 보고 죽은 게 다행이다 싶다. 혹시 니들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지? 고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 진작에 영 끊고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도 지금쯤 피해자가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처럼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발 시어머니가 이거 한 가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훔치는 것보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게 더 큰 죄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1년 6개월 전쯤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겪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어서 정말 놀랍기만 했네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에 담아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10억대의 아파트를 갖게 되고 건물주가 되는걸요. 누구나 상상은 해보잖아요. 단지 실현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저에게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랬냐 하면 복권 당첨도 아니고 사기를 친 건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제치고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일이 거의 없으니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엄마가 싱글맘이었어요. 그때에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신 아빠를 기억하며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내셨어요. 사실 엄마랑 아빠는 양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셨대요.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시댁에서는 저희 모녀를 철저히 외면했고 외가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집안 창피하다며 엄마를 없는 자식 취급해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외갓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몰래 저희 찾아와주고 이모랑 외삼촌들도 온 적은 있어요. 저한테 용돈도 주고 귀여워해 주셨지만 엄마와 저 둘이 사는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네요. 그 때문인지 저는 결혼이라는 것하고 남편하고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은 연애할 때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현장에 간다는 핑계로 툭 하면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게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랑 있으면 답답하다나요. 자기는 인간들이 구색 안 맞추고 사는 게 질색이라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결혼도 했다고요. 하지만 늘 누가 옆에 있는 건 너무 귀찮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는 나가서 못 잔다고 했죠. 현석 씨, 어떤 남편이 혼자 있고 싶다고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있고 그래. 어떤 부부가 그러고 살아. 정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 나는 골프를 쳐도 부부 동반하는 거 싫고 뭐든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납득이 안 가. 그러자 남편은 현장에서 잔다, 출장을 간다, 갖은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늘 남편을 기다리는 게 일이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살 터울로 아들, 딸 이렇게 낳았는데 아이들 예쁜지도 모르겠다면서 한 달이면 20일을 밖에서 지내곤 했어요. 아주 가끔 저하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모임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필요해서였어요. 거래처 사람들이 부부 동반 골프 모임에 참여하라고 한다든지 사업상 필요한 모임이 부부 동반이거나 할 때요. 그 자리에 혹시라도 혼자 온 사람이 있으면 집에 오는 길에 어찌나 헐뜯는지요. 아니 분명히 부부 동반이라고 했는데 혼자 오는 건 뭐야?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는 저렇게 구색 맞춰야 하는 거 못하는 인간이 제일 싫어. 당신처럼 구색 맞추려고 결혼한 게 잘했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사회에서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본다고. 나이 들어 안 했어 봐. 아무리 요새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고 비혼이 많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싫어도 하는 신용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해? 이게 뭐가 어때서? 연지 너도 괜찮으니까 사는 거잖아. 아니었으면 애 낳고 계속 이러고 살았겠어? 물론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가만 안 있었지. 제가 참고 산 건 아이들한테 저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안겨주기 싫은 게 첫 번째였어요. 한 달에 열흘 정도 집에 붙어 있는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여장부이면서도 마음이 따뜻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분이셨어요.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공부한다고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건 이랬어요.
내가 아들 하나만 키워서 딸 가진 재미를 몰랐잖아.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다 환하게 불이 켜진 분위기고 참 화사해진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도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정말 못 말릴 정도였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에는 직접 오셔서 선물도 많이 주시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밥까지 사주셨네요. 어머니, 애들은 이런데 음식 맛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비싼데 자꾸 오면 버릇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어머니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싼 데에서 해주세요. 네 말도 맞지만 할미 마음 전달할 거 애들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릴 때 이런 데 한 번쯤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이런 자리가 자연스럽고 어디 가서 귀죽지 않고 행동하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항상 봐도 좀 무뚝뚝하기도 했고 별다른 일은 안 하시고 가끔 획 나가셨다가 며칠 후 돌아오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저러나 생각할 때도 많았네요. 시어머니는 유통사업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안 경제는 오로지 시어머니가 다 이끌고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을 때는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셨다는데 원래 돈 버는 일이나 집안 챙기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머셨다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시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화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보다는 남편 고종사촌 부부한테 더 살갑게 대하셨어요. 우리 미남 조카 왔냐며 아주 반갑게 웃으실 때는 꽤나 섭섭하기도 했죠. 어쩌다 딸아이가 사촌 동서가 마시던 음료수를 엎지른 적이 있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딸한테 야단을 치는 거였어요. 사촌 부부가 아이한테 괜찮다고 달래고 저한테도 미안해할 정도로요. 저는 아이가 파랗게 질려서 떠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짓을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죠.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어린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갖고 이렇게 호통까지 치세요. 도련님하고 동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아버님이 이러세요?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네가 애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놓고 되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럼 형규랑 새아가가 괜찮다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나라도 눈물 쏙 빠지게 혼줄이라도 내야 애가 어른들한테 이런 실수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제가 뭐냐고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도련님은 아버님 조카지만 저는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는 조카도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다는데 네가 지금 네가 더 먼저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냐? 그동안 시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저희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들보다 조카가 소중하다는 건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는 제 아이가 자기 친할아버지한테 모진 취급을 받는 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싫으면 그냥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애가 잘못했는데 애를 야단치지 누굴 야단치냐?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때 외출하셨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시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그만해. 왜 애들한테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조용히 해결해도 될걸. 뭐하러 큰일을 만들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혀를 차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시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된 것 같아 참 황망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꽤나 상처받았어요. 한동안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참 힘들었죠. 그런 중에도 주기적으로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를 살피고 집안일을 하기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니까 그냥 있다가 가라고 해도 제 눈에 당장 어르신들이 불편해 보이는 게 있으면 말없이 했었죠. 한 번은 갑자기 시댁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방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시아버지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얼른 119를 부르고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길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문자를 했죠.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급선 간부전이라고 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기는 했지만 상태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합병증인 내부종도 아주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처음에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아서 그저 멍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싶고 주변이 다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신을 차렸고 갑자기 이렇게 되신 시어머니가 안 돼서 눈물만 났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5일이 돼서야 남편은 어슬렁어슬렁 병원에 나타났어요. 골프 친구가 자기랑 골프 내기 치러 해외로 가자고 하며 돈을 다 대줘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였어요. 내 남편이지만 정말 답이 없고 어찌 보면 참 남편다워서 화낼 마음도 들지 않더군요. 한동안 남편이 말이 없길래 이 인간도 자기 엄마한테 미안하기는 한가 보다 싶었는데 한참 있다가 내뱉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나?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알아? 나 회사 경영은 싫은데.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란 말이야. 그냥 엄마 회사 지분만 먹고 땡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해놨지?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유언장 써놓지 않았을까? 당신 아는 거 있어? 그 말에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그 회사에서 단 한 번도 일한 적 없는데 무슨 네 지분이 있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다. 남편은 시아버지 말에 눈치를 보더니 어디론가 쓱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사촌 동서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아주버님이 저랑 우리 그 애한테 전화해서 엄마 회사 지분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 있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이가 큰어머니 회사 다니잖아요. 옆에서 분명 보고 들은 게 있을 텐데 왜 시침이 뚝 떼고 있냐고. 그래서 그이랑 아주버님이랑 한바탕 했어요. 지금 어머님 한창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이나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 혼자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병원 1층에 내려가서 남편을 찾았네요. 보니까 출입구를 지나서 있는 카페에 앉아 또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지분 넘겨놨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누워 계신 어머니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 같아. 당신 아들 맞아? 아이고, 효부 났다. 네가 내 일에 웬 참견이야. 남이사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언제는 우리가 서로 하는 일에 신경 썼어? 당신이 옆에 있어야 신경을 쓰지. 한 달이면 20일 넘게 나가 있는 사람 뭘 어떻게 알아줘?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어도 나는 당신 관심 두고 싶었어. 야, 됐어. 네가 그렇게 싫었으면 나랑 이혼하고 갈라섰으면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내가 재산 물려받으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진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도 없구나.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네. 후기시네. 너도 우리 엄마 재산 규모 알잖아. 지금 집 말고도 아파트가 대형 평수로 2채. 그것도 분당 동탄 위치 선정 기막히지 않냐? 거기다 서울 안에 건물도 3채야. 그거 내가 받으면 나랑 이혼해서 위자료 받으려는 거잖아. 너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집에서 키우던 개도 너 같지는 않겠다. 최악이다, 최악. 뭐라고? 너라고? 나한테 너라고 했어? 너 말 다 했어? 소리를 버럭 지르던 남편은 사람들이 쳐다보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잠시 시어머니 내부종이 가라앉고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말은 못하셨지만 사람은 알아보는지 저를 보고는 눈을 깜빡이시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는 알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극적거리시고는 손을 힘없이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죠.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사촌 부부를 불러 이러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해서 집에 가서 엄마 서재를 뒤져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라며 서류를 내놓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꺼내서 보니까 어머니 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아버지한테 준다고 한 것 외에는 전부 남편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사업하실 때 쓰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고 변호사 공증도 되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저도 그리고 사촌 동생 부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키울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니 다 물려주고 갈 모양이네. 남편은 이거 보란 듯이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갖고 어디론가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도 깜빡거리시고 고개도 끄덕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민재랑 수아 할머니한테 가봐. 할머니 얼른 나으세요 하고 인사드려. 그러자 초등학생 아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는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눈가가 촉촉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간 후에 시어머니는 힘없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보셨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나올 기운이 없으셨죠. 어머니 쉬세요. 지금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저 푹 쉬세요. 그래야 나아요. 다 낫고 나면 그때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애들은 친정 엄마가 봐주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저도 옷만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에 온 거 다 안다며 자기 먼저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부른 곳은 개인실이 있는 일식 식당이었어요. 남편은 먼저 회를 잔뜩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살고 각자 갈 길 가자.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너 싫다는 사인을 줬으면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나한테 청혼은 왜 하고 나 좋다는 말은 왜 했었어?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남들 하는 건 다 해야지. 뭐 이제 엄마 것도 다 물려받겠다. 내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 비 맞출 필요도 없고 살랑거리며 골프 가방 들어주고 비굴하게 여행 비용 받아서 같이 다니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너는 어쩌냐? 너도 뭐 하나 받아 먹으려고 이날까지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러게 이 인간이
마음보를 곱게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그리고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오늘은 눈 뜨고 나랑 애들도 알아보셨어.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가 재산 받는다는 건 변함없어. 나 네가 질척거리면 가만 안 있는다. 병원도 못 오게 접근 금지시킬 거고 집에서도 강제 퇴거 명령 신청할 거야. 그냥 네가 순순히 나가라. 네 엄마랑도 좀 가. 니네 식구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내가 쉴 데가 없다. 어? 니네 식구? 민재랑 수아가 너한테는 가족이 아니야? 애들은 애들 인생이고 내가 걔들한테 발목 잡힐 수는 없잖아. 남편은 아주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저더러 이혼 소송하면 소송 비용은 감당되겠냐고 하고 엄마도 아픈데 진흙탕 싸움 할 거냐며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붙고 싶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 안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자. 좋은 가정 꾸리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해탈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게 모든 게 다 손에서 놓아지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엄마가 자꾸 무슨 일이 있었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김서방이 뭐라고 했길래 이래? 어?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껏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시어머니 유산이 지금 시어머니 집 하나를 빼고는 전부 남편한테 가게 됐고 남편은 저한테 그만 살자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부엌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들하고 딸이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아빠 없어도 돼. 어차피 아빠 집에도 잘 안 오잖아. 나도 아빠 무서워. 딸이 이렇게 말하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 아빠 싫어. 아빠는 나 싫어해. 어린 아이들이 지 아빠의 무관심과 냉대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럴까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우리가 보통 가정 같았으면 네가 이렇게 완전한 가정에 집착하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 죄가 크다. 그런 말 하지 마. 다 각자 당시에 최선의 일을 한 것뿐이잖아. 저는 남편에게 뜻대로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 한 번을 정하고 나니 얼굴 보기도 싫고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칠 후 저희는 짐을 다 챙겨서 엄마 집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우편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고 저는 거기에 도장을 찍었네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촌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빈소에 오셔요. 아니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야? 이를 어째?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왜 꼭 가야 되는데? 전화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오세요. 그러면 저랑 남편이랑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친정엄마까지 전부 데리고 시어머니 빈소에 갔어요. 남편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를 않고 사촌 동생 부부가 빈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임종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저 결국 이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저는 이 결혼을 어머니 만나려고 했나 봐요. 어머니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 속으로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자
사촌 동생 부부는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깔끔한 중년의 신사분이 나이 지긋한 신사분과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사촌 동서가 그분들께 저를 인사시켰어요. 여기 저희 형님 왔어요. 아, 네. 이런 거 장례 절차 다 끝내고 말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오늘 조문을 왔더니 저희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말이죠. 그게 뭔데요? 사촌 서방님이 설명을 했어요. 형수님,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이 큰어머니 회사 이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쪽 분은 변호사님이고요. 이사님 입회하에 변호사님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대요. 변호사라고 소개받은 분이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재산을 90%는 받았다며 빈소에 어깨 힘주고 서서 자기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고 바로 어머니 육성이 담겨있는 녹음을 재생했다고 하네요. 거기에는 분당의 10억대 아파트하고 송파구에 있는 제일 큰 건물을 저한테 주신다는 내용과 동탄의 아파트와 성북구 건물은 사촌 동생한테, 그리고 어머니 사시던 집하고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을 시아버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밝혀지자 남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리에 누워 말도 안 된다며 발버둥을 쳤다네요. 급기야는 조문 오신 분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깽판을 치라고 해서 장례식장 경비원들한테 잡혀서 끌려 나갔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난리를 쳤다는 것도 황당하고 놀라웠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그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꼭 며느님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따뜻하게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데 사촌 동생 부부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수님, 현석이 형이 큰어머니랑 큰아버지 자식이 아니래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이 낳고 돌아가시고 고모분은 말없이 한국을 떠나서 자식이 없었던 큰 집에서 키웠대요. 저도 아까 엄마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그렇게 참 어지간들 하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꽁꽁 숨기고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큰어머니가 워낙 형을 예뻐해서 다 갖춰서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질 안 좋은 친구들 사귀더니 결국 저렇게 됐다네요. 놀라운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식을 마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사촌 동생 부부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해버렸어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한다고요. 사문서 위조죄가 꽤 심각해서 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도 마음을 터놓게 됐어요.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현석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말이야.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사람한테 함부로 구는지. 그러다 보니 너하고 민재, 수아까지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게 됐다. 아버님 심정 이해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를 협박해서 이혼 도장을 받아냈다고요. 남편은 소장을 받더니 그제야 저를 찾아왔어요. 야, 미쳤어?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안 그래도 지금 돌겠는데 너까지 보태냐? 자업자득 아니겠어? 다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아.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위조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미 도장 찍었으면 그걸로 끝났고 지난 거지. 왜 물고 늘어져? 너 돈 생겼잖아. 건물 생기고 아파트 생겼는데
나한테 뭐 더 얻어내고 싶냐? 너도 사정 다 알잖아. 엄마 회사 지분은 임원들한테 다 넘어갔다는 거. 그런데도 나한테 소송을 하고 싶어? 해야겠어. 내가 너한테 무시당하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해야겠어. 이제라도 보상 받고 싶어. 네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듣게 해줄게. 네가 여태껏 한 짓으로 네가 다 돌려받을 거야. 나 그거 똑똑히 보고 말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그러자 남편은 입을 딱 다물고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나 이 사문서 위조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라. 네가 형규랑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전과 생기면 좋겠냐? 애들 아빠가 전과자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애들도 너 차라리 유치장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네가 애들을 한번 안아주길 해봤니? 웃으며 인사를 해줘봤니? 애들도 알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애들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정말이야. 한 번만 도와줘. 애들한테도 잘할게. 내가 팥으로 매주 쓴다는 말을 믿지. 네 말을 믿겠니? 너한테 당한 세월이 얼만데. 지 엄마 유언장까지 유지하는 놈. 그걸 들키고도 적반하장인 너 같은 놈을 믿으라고? 너 나 우습게 봤어. 각오하고 기다려. 그러자 남편은 툭하면 전화로 저한테 잘 생각하라며 협박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친정집 앞에 숨어 있다가 저를 잡아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모습을 친정 엄마가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죠. 아이들 학교랑 유치원까지 찾아가서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애들이 발버둥 치고 안 간다고 울고 난리쳐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야, 네가 진짜 미쳤지? 지 새끼들을 미끼로 이용하려고 해? 네가 인간 말종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 죗값 다 받게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 위조죄 취하하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 왜 다 네가 갖냐?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 원래 내 거라고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놔. 안 그러면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알아서 해. 한 번은 남편이 저 마트에 장 보는 데까지 따라와서 저를 끌고 가려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걸 본 사촌 동서가 얼른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도 오고 마트 경비가 오고 진짜 시끌벅적했었어요. 남편한테 분명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유치장도 끌려갔죠. 저는 그 후 남편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했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도 실형을 받았고 저와의 소송에서도 져서 저한테 꽤 많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대학 졸업했을 때 줬다는 적금들은 전부 깨서 벌금도 내고 저한테 돈도 줘야 했죠. 그리고 구치소도 가게 됐어요. 벌금뿐 아니라 8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죠. 그 일들이 마무리된 게 얼마 전이에요.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현석이하고 이혼을 했더라도 우리 집 유일한 며느리는 너뿐이다. 먼저 간 집사람이 인정한 건 너잖니. 내 마음이 옹졸했던 걸 용서해다오. 저번에도 저한테 사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나도 현석이가 늘 미웠던 건 아니야. 어릴 적 생각하면 흐뭇하고 좋을 때도 있었어. 내 재산은 전부 민재와 수아에게 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저와 시아버지는 10여 년 만에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고맙구나. 민재 엄마야, 나랑 긴 시간 얘기해 줄 줄은 몰랐다. 아버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하고 서로의 속사정 알고 나니 후련하다. 마음도 가볍고 이제 네 시어머니 만나도 내가 혼은 안 나지 싶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분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남편 없이 사는데 아이들은 전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귀를 펴고 까르르 웃고 목청껏 떠드는데 그간 아이들이 지 아빠 눈치를 얼마나 봤던 건가 싶어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그 남편이 또 시부모님 친자식도 아니었지만 저는 시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 의리를 지키려고 해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저희 엄마 시대랑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물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 씩씩하게 살며 시아버지도 잘 돌봐드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려고 해요. 제 인생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제가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살면 어디선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